가짜뉴스 무주로 언제 어디든 견인하러 달려가네. 상식적인 시대의 우리들 진실과 정의로 모든 걸 견인해. 우리의 민주주의 다시 설 수 있게 함께 외쳐 견인지어. 자, 친일 극우 기레기 모두 견인해서 폐차까지 가는 방송. 오늘 견인지역 함께 달려줄 2호차 차주 민주당 평당원 영은이 어서 오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단독쇼가 됐네요. 갑자기. 좋습니다. 1대1 인터뷰가 네. 된 상황이라서 오늘 잘 부탁한다고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싶고. 자, 오늘도 좀 힘차게 또 달려봅시다. 자, 첫 번째 견인 들어가 봅시다. 자, 간보기 전문가 간상목 얘기. 빼놓을 간상목. 수가 없을 것 같아 오늘. 그치? 스타트로 끊어야 되는 이유. 명태균 특검법 이거 안 됐잖아 지금. 그치. 거부권 행사를 했단 말이야. 와, 진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지금까지 권한대행을 하면서 총 8번의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의 일들이 있었나. 근데 생각해보면 황교안 때도 역대급이라는 얘기는 나왔었거든. 그치. 6번의 그때 당시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걸로 알고 있어. 근데 그걸 넘어서서 8번을 지금 거부를 했다. 그러니까 매일 이런 어떤 역대급 정권에 대한 걸 갱신하고 있는 그 정부긴 한데 사실 이게 몰락의 과정에서도 변치 않는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상목이니까 그 윤석열에게는 언제나 그 상목이었잖아. 어. 나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맞아, 상목이. 그 내란 뭐 동조, 내란 공조범이라는 표현이 음. 딱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거 같아. 일단 뭐 최상목이 권한대행이잖아. 자기가 대통령인지 아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거든. 이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생각에 착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하고. 황교안 때처럼 뽕이 차 있는 거네. 황교안도 보면은 자기가 의전을 너무 받고 싶은 나머지 그 당시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KTX 오송역인가? 거기에 그 플랫폼 안까지 제네시스 의전차를 끌고 와서 그때 사진 찍혀가지고 엄청 논란됐거든. 맞지. 지가 대통령인지 안다. 대단해. 최상목도 그런 뭐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네, 맞아. 황교안 때 생각하면 진짜 역대급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단 말이야. 진짜 그치. 플랫폼 안에 차 들어간 것도 그렇지만 황교안 시계도 있었어 시계, 그때. 나 그거 진짜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 그래서 내가 그 찾아봤거든. 그 주변 사람들한테 최상목 시계 혹시 나오면 나도 한번 갖고 싶다고. 레어템이잖아. 근데 뭐 시계까지 아직 안 만들었다고. 시계까지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때 이제 실패했던 그치. 사실 조롱거리가 됐던 거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그러나 최상목 역시도 대권을 꿈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뭐 자기는 자기가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거 사실 알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알고 있다. 그냥 지금을 즐기자. 얼마 안 남은 지금을 즐기자 이 태도인 것 같아. 그 특검법을 거부한 거를 좀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든 게 인지수사가 그 해당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뭐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근데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특검도 그때 인지수사를 폭넓게 가능하게 했거든. 그렇지.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많았어. 그때도 박근혜 최순실 사건에서도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수사하면서 나오는 것들 추가로 수사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그걸 넣었는데 아니 지금 봐봐.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무슨 국정원에 자리를 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 이미 해당 명태균의 황금폰 녹취에 그런 비슷한 류의 사건들이 여러 개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어떤 사건이 튀어나올지 몰라. 맞아. 그러니까 폭넓게 우리가 인지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건데 이거를 왜 최상목이 막냐 이거야. 이게 어떤 특수성도 있고 분명히 이제 관련되어 있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
특히 이제 뭐 대권 잡룡들이라고 불린 어. 잡룡인지 잡룡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있고. 근데 그 인지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명확한 워딩으로는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 불명확하고 방대해서 뭐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라는 건데, 근데 그런 생각도 들은 거지. 이제 최상목이 이거를 거부한 데 있어가지고 자꾸 인지 이런 거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지금 윤석열, 김건희 공천 개입의 그 사실 대상과 범위에 대한 것들, 이게 국민의힘 배지 전반에 지금 미치고 있는 영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아무래도 최상목 입장에서는 그 부담감을 좀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도 있다고 보고, 근데 그 우리가 없는 죄를 뒤집어서 씌우자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 사건을 수사하면서 나오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이거는 수사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거든. 맞아. 아니 이제까지 검찰이 했던 행태를 보면은 정말 갑자기 뭐 수사하지도 않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처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 그치. 뭐 우리 당은 아니지만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아니 처음에 뭐라고 했어? 검찰이 조국 장관이 장관 임명되자마자 캐비넷 맞아. 꺼내가지고 처음에는 뭐 사모펀드 의혹이라면서 압수수색했다가 그게 죄가 안 되니까 나중에 뭐 딸이나 뭐 사모에 대한 걸로 수사를 확대했단 말이야. 그치. 아니 그거는 인지수사가 아니야? 그건 심지어 조국 당사자도 아니야. 딸에 대한 거고. 아니 이렇게 이제까지 한국 검찰이 정말 자율적으로 자기 맘대로 인지수사를 해왔으면서 왜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게 많은 이 수면 아래에 있는 김건희, 명태균, 윤석열 그리고 공천 개입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게 많은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인지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때는 됐고 지금은 안 된다라는 어떤 이 선택적 정의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서도 뭐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 지금 수면 위에 안 드러난 내용들보다 사실 드러난 게 굉장히 많긴 하잖아. 이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는 너무 수많은 정황, 증거, 그리고 심지어는 그 복수의 어떤 그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 동일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제 국민들 또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기에는 일반 중도층에서 봤을 때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범죄 소구를 발견했어. 어떤 사람들이 범죄자인지도 알고 그 행위도 다 특정이 돼. 그런데 그 범죄자들이 너무 많아서 소탕할 수 없다. 일거에 소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약간 이런 취지로 느껴지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 최상목의 발언 자체가. 그렇지.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검의 규모를 키우면 돼. 박근혜 최순실 특검 때도 역대급 규모라고 해서 특검보가 4명이었고 파견검사가 20명까지 됐고 그 지원부서가 뭐 40명까지 가능하게 했던 걸로 굉장히 대규모로 구성됐단 말이야. 맞지. 그럼 그보다 더 늘리면 되지. 이거는 아니 대한민국 검사가 2,000명이야. 뭐 고작 20명, 30명, 50명 빼낸다고 해서 어떤 뭐 수사 현장 수사가 차질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거니와 정말 뭐 잠재되어 있는 범죄 행위가 많으면 그렇게 인력을 추가하면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중대한 어쨌든 위법 행위가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최상목이 그냥 대놓고 좀 면죄부를 주겠다 이런 걸 좀 천명한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게 일단 한 포인트였고, 그 두 번째 이제 최상목의 그 논거가 그거잖아.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 특검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난 이것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기존에 그렇게 수사를 했던 그 창원지검에서 그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사안을 어떻게 축소 또는 은폐하는 그런 정황들이 이미 드러났잖아. 그 드러나고 수사의 신뢰성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 그러면 이 특검이라는 제도가 정규 수사의 정규 수사의 어떤 주체인 이 검찰에서 뭔가 이 수사의 공정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실시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특검 취지에 딱 맞아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특검 취지에 맞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거든. 그 명태균이 구속된 지 12월쯤에 됐었지. 벌써 3개월이야. 3개월 됐는데 지금 뭐가 나왔어? 명태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거든. 그치. 3개월 동안 구속이면 진짜 그 사람의 인생 전반에 대해서 다 파냈겠다. 근데 맞아.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 단편 나오는 거는 나는 뭐 검찰에서 일부러 흘려준 거라고 봐. 근데 그 단편이 나는 아직 굉장히 적은 양이라고 보고 그게 아직 지지부진하니까 우리가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야. 그치.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역시 윤석열 말에 따르면 상목이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를 받는 주체인 명태균이 특검을 하재잖아. 이런 경우 어디 있냐고. 하재잖아. 우리 법에서 그 피의자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그 뭐 좀 편의를 그치. 봐줘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거든. 그럼 명태균이 피의자인데 피의자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그치, 적극적인 방어권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 규정이 그럼.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명태균이 그런 얘기 하잖아. 창원지검 검사가 자기 그 황금폰 왜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그거 완전히 그냥 훼손시켜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폭로를 해버렸잖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이 수사기관에다 맡기냐고. 검찰 못 믿지.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는 거고. 근데 이 특검 제도의 취지에 안 맞는다. 도대체 저 최상목이 생각하고 있는 특검 제도는 도대체 어느 나라 특검 제도인가? 난 그것부터 좀 의아해. 이것도 정무적 판단에 의한 제도인가? 어이가 없는 거지.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뭐 최상목도 박근혜 최순실 사태에서 수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봐봐. 그때 K스포츠하고 뭐 미르재단 뭐 관련해서 최상목도 개입한 정황이 굉장히 뚜렷했는데 윤석열에게 수사도 안 받았잖아 제대로. 그치. 처벌도 안 받고 그거에 대한 담례 아닐까라는 많은 분들의 의심이 있다. 내 이야기는 아니고. 오케이. 모르는 이야기다. 합리적인 의심들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특검 임명 간주 규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면서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그거잖아. 그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시에는 3일 이내에 연장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맞아. 아니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도 아니야.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거잖아. 근데 대법원장 선출이 어떻게 돼 있냐? 사실 대통령과 여당이 굉장히 유리한 구조로 대법원이 구성되게 있거든.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구성한 대법원과 대법원장도 의심한다면 나는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러면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이유가 대통령의 그 거부권을 뭐 훼손시키려고 하는 의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특검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꿀릴 게 없다면 나는 그런 생각도 해. 즉 잡힐 게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최상목이 이번 그 명태균 특검에 대한 건 행사는 사실상 진짜 아까 전에 영훈이 너가 얘기한 대로 내란 가담자로서 사실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지금 권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구나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 아무튼 뭐 여러모로 그 윤석열한테 입었던 은혜를 갚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이 그 권한 대행으로서의 뽕에 차 있는 걸 수도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또 대권으로서의 길 자신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 간상목자 어디까지 가나 싶어. 난가병이라고 하지. 그 앞에 내 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한 명씩 쓰러지는 거 보면서 난가? 난가병이라고 해. 그치. 근데 본인도 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 나왔던 그 누구야 그 전한길도 지금 계속 거론되고 이런 걸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 뭐 본인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도 좀 수준 낮은 애도 대권에 자꾸 이제 거론되는 거 보면 나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뭐 이런 생각. 뭐 응원합니다. 네. 아무튼 그 희망회로 열심히 좀 보고 처참하게 좀 무너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 자 다음 소식 보자고. 자 두 번째 윤석열 지지 김흥국 우파 연예인 일 끊겨 장관이 지원금 달라. 아싸 호랑나비. 호랑나비 아니지 내란나비라고 부르잖아 요즘에. 참 진짜. 이거 펜앤드마이크라고 하는 극우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또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보면은 김흥국의 또 연애 스포츠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 이제 메인 MC를 보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 이제 차강석이라고 하는 뮤지컬 배우 출신 극우 유튜버랑 같이 이제 막 대화를 나눠. 근데 그 나누는 과정에서 우파 방송인들 너무 안 써주고 있다. 이거 유인천 장관님 대체 뭐 하시냐 지금. 이렇게 우리 우파도 좌파 지원금 달라.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나는 이게 굉장히 웃겼던 포인트가 뭐냐면 유인촌 장관이 어떤 사람이냐고. 뭐 블랙리스트도 만들고 그래 MB 때 블랙리스트 만들고 화이트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여러모로 이제 그 지금까지도 계속 그게 꼬리표로 지금 계속 붙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그 핵심 당사자인 유인철한테 우리한테 우리 화이트리스트로 올려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 뭐 나는 김은국 씨가 피해를 보고 있어서 극우라서 방송에서 안 써주는 게 아니고 김은국이라서 그냥 안 써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아니 TV조선 이런데 어떤 언론사야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거든. 그냥 김은국이 쓸만하지 않아서 안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내가 그 재밌게 봤던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김은국 씨가 주진우 기자였나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 그 물어봐. 아니 뭐 좌파들은 돈이 어디서 나와서 매주 저렇게 시위를 하냐. 뭐 밥값도 많이 들고 뭐 차비도 좀 뭐 대줘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진우가 그래. 아니 진보는 뭐 그런 거 안 줘도 나온다 자발적으로. 그래요? 뭐 돈 많은 사람들이네 이래. 그러면 반대로 보수는 밥값을 주고 차비를 줘야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좀 신박했어. 아, 저 사람의 인식이 그냥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집회 연단에 서고 뭐하고 하는 일련의 그 과정들이 이 김은국 입장에서는 돈 벌러 나갔던 거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웃겼던 게 그 집회 연단에 서서도 자기 취업 발산하고 다니고 뭐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자기 블랙리스트에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블랙리스트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좀 웃겨. 내가 봤을 때 블랙리스트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화이트리스트에 꽂아 넣어달라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언론사들이 안 써주니까. 아니 이 정권에서 언론사들이 안 써주는 거를 자기를 블랙리스트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야. 자격지심이야.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자꾸 이제 자기 뭐 방송에 못 나간다 지금 그러면서 계속 이제 집회 연단에 서서도 하소연하고 그러니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 같은 코스프레를 또 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야.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김은국 씨 원래 방송에 자주 안 나왔어. 뭐 맞아. 언제적 김은국이야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은국이 그 얘기를 하니까 네티즌들도 막 얘기하는 거야. 너가 못 나왔던 시기부터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아니 진짜 간간히 나왔거든. 간간히. 김은국 치면은 나오는 게 아마 거의 한 3년 전에 나왔던 프로그램. 그것도 거의 끝물이었을 거야. 뭐 한 프로그램 하나? 아니 비즈 코리아 2018년 맨주먹 불끈 지고 2018년 3월 이거 뭐 몇 년 전? 7년 전인데. 그리고 나서 김은국이 나왔던 프로그램이 글쎄 어떤 프로그램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천공이랑 같이 나왔던 거야. 그건 기억도 안 나. 아니 마지막 그 TV 출연이 2018년이네. 2018년이야. TV조선에서. 그래. 그러면서 뭐 지금 와가지고는 뭐 방송에서 안 써준다. 근데 방송에서 못 쓰이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재능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방송국이 저 사람 지금 이 시대적으로는 이 지금의 이 예능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김은국과 관련돼서 여러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잖아. 뺑소니 문제도 있고 음주운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방송사 입장에서 못 써. 어차피 못 써. 지난해 8월에도 보니까 그 무면허 음주운전 그래가지고 진짜 아니 그게 약식 기소됐던 게 올해 1월에 참. 확인이 됐대. 왜 그러시는 거야 진짜. 근데 이런 사람 방송에서 어떻게 쓰냐고. 응원합니다. 못 쓰는 거지. 그리고 그 같이 나온 차강석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대학로 무명 배우래. 대학로 무명 배우. 난 뭔가 막 배우 이러니까 진짜 어디 뭐 드라마나 있는데 출연했던 좀 유명 배우인가. 왜냐면 난 연예인 잘 모르거든. 처음 봅니다. 네. 진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배우다. 근데 윤석열 지지하면서 이제 극우 유튜버로 전향을 한 거지. 왜냐면 이제 돈벌이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배우 활동이 원래 적었던 사람이야. 원래 적었고. 그러니까 이제 극우 코인을 끌어모으는 소위 이제 어떤 생계형 극우 유튜버로 전향을 하면서 사실 배우 활동을 본인이 접은 거거든. 그러니까 고로 재능이 없어서 접거나 아니면 또는 불법 문제 때문에 뭐 치열한 연예계 경쟁에서 어투되고 낙오된 건데 정치권에 빌붙어가지고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비추려고 하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했던 그 의도가 너무나 명백한데 이걸 가지고서 언급된다는 것 자체도 좀 코미디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얘네들 때문에 이 문화예술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야박하게 이렇게 판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 왜냐면 실제로 문화예술계 지원이 적은 것도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좀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근데 이렇게 김은국, 차강석처럼 아주 노골적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서 그렇게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스스로의 어떤 활동에 대한 책임성도 성인이니까 다 각자가 부여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막아달라. 당체 납득이 안 가는 영역인 거지. 나 좀 써달라. 나는 뭐 사실 그 이제까지 연예인들 중에서 블랙리스트에 들어서 난 뭐
저기 나 이제 좀 써달라 정권 바뀌어가지고 이 정권 바뀌었으니까 나 좀 많이 써달라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요행을 바라는 건가?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버린 거지. 응원합니다. 누가 써주냐고. 그러면 언론에 도배가 될 텐데 그 얘기 발언하고 난 이후에 어디 뭐 출연했다 이런 거 언론이 주목하지 그럼. 않겠냐고. 그리고 또 본인들 활동에 대한 게 뭐 정말 공익적인 목적의 어떤 이 캠페인이라든가 활동도 아니고 국민 다수가 또 동의하는 영역도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나 좀 써주세요.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어떤 얘기들도 나오냐면 저쪽 극우 지지층, 윤석열 지지층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 겨냥해서 전국민 그 25만 원 지원금 뭐 배급견이다 이런 그 혐오성 발언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퍼뜨리잖아. 왜냐면 이게 내란견과 대비되는 용어라고 하면서 혐오 발언이 뭐 나왔다라고 난 얼핏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혐오적 발언으로 프레임을 조장하고 있는 요 내용들에 대해서 정작 배급을 바라는 김은국과 차강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멸공 어쩌고 하더니만 사실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이게 공산주의 전체주의에 어떤 맞닿아 있는 영역들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커뮤니티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 응원합니다. 열심히들 사시네요. 아무튼 어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꼴 보기도 싫다. 정광훈한테 차라리 빌붙어가지고 헌금 좀 나눠달라고 하든가. 아 정광훈 부자야. 그래 거기 돈 많아. 그 정광훈 딸이 알뜰폰 회사 맞아. 운영하거든. 그 가입자가 3만 명이야. 와 기가 막혀. 야 3만 명이면 진짜 뭐 한 달에 몇십억의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참 심지어 대단하다. 그 알뜰폰 여러 또 기업들에서 개인정보 취합해가지고 그걸 또 돌리고 있잖아요. 여론사 쪽으로도 옮겨. 또 이제 그 뭐 이렇게 집회 모을 때 그걸 개인정보 가지고서 뭐 이제 뭐 공지해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 아니 그리고 극우 집회 때마다 홍금 받는데 그거 뭐 추적도 안 되는 돈이거든. 맞아. 그거 뭐 어떻게? 그리고 얘네들이 돈을 정말 이 알짜배기로 긁어먹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 이제 집회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부수적인 게 필요하잖아. 뭐 무대 장비, 음향 장비 이것도 다 자회사로 돌리고 있어. 그러니까 돌리는 거야 계속 쭉. 계속 남는 장사인 거지. 그러니까 정광훈한테 가서 좀 돈 달라고 하라니까 차라리.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이제 어찌 보면 뭐 가세현하고 또 뮤지컬 만들어가지고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뮤지컬 배우라면 차강석은. 그럼.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이 공익이라 하기보다 그러니까 공중파에 나갈 수 있는 영역 범위를 좀 축소시켜 놓고서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이제 맞지 않다고 보고 그냥 본인들이 놀던 물에서만 놀아라. 생산적인 일을 하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넘어가기 전에 자 빠르게 광고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보험료 비싼 상품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요. 현재 그 불필요하게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꼭 필요한 건 잘 유지하고 계신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고객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소창에 마이보험체크.com을 검색하시거나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서 마이보험체크를 또 검색하시거나 또는 대표전화 1800-7917 1800-7917 누르고 1번 체크하셔서 보험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사발전소 보고 신청했다라고 말씀 주시면 더욱 친절한 상담 진행해 주실 거니까요. 마이보험 체크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끝!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봅시다. 자, 김건희 명태균의 국정원 자리 제안했다. 자, 이것도 코미디야. 명태균의 주장에 따르면 나란 일 한다고 하면 본인한테 잘 맞는 거 이게 통일과 관련된 거다. 이런 걸 김건희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김건희가 얘기하는 거 그래? 그럼 저희 국정원 자리 어떻게 써? 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명태균이 막 이것저것 뭐 고민을 해보니까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거절하면서 국정원 자리는 못 받았다라고는 해. 야, 명 선생님이 역시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다고 난 봐. 거기 갔으면 얼마나 털렸겠어. 그치. 그리고 나는 그 약간 좀 희한한 게 김건희 여사가 국정원 조직에 대해서 뭘 아나? 난 이 생각도 든 게 국정원의 정무직이라고 하는 그 임명받는 자리가 내 자리야.
그 차장하고 기획조정실장인데 차장이 1차장, 2차장, 3차장 있거든. 그래서 뭐 각각 차장들의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 어떤 거는 대북 파트, 어떤 거는 국내 파트, 어떤 거는 뭐 경제 안보, 뭐 기술, 기업 이 파트거든. 근데 명태균이 어디에 어울리는지 갑자기 명태균이 대북 공작을 할 거야? 아니면 뭐 아니지. 산업 스파이를 잡아 뭐 다닐 건지. 아니 뭐 김건희 여사가 국정원에 대해서 잘 아나? 이 생각도 들고 기획조정실장은 그거야. 그 인사나 예산을 배분하는 거거든. 명태균 씨가 국정원의 인사와 조직을 배분하면 그게 제대로 된 국정원 조직이겠냐고. 그치. 근데 그 명태균한테 기획조정실장을 줄 가능성이 난 충분하다고 보는 게 아니 대선 때 뭐 캠프 인사드리고 보고 본인이 관상 보고 이렇게 딱 저기 넣어주고 했다라는 것도 나왔었잖아. 이 사람 넣어도 된다, 이 사람 안 된다 이런 거 다 판단했다며. 뭐 어쨌든 뭐 결국에는 실현이 안 됐으니까 왈가왈부하기 좀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그 김건희 여사가 자기가 대통령인지 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잖아. 그래서 여의도의 한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탄핵안이 발의되고 윤석열이 구속됐을 때 김건희가 대통령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힐러리 사례를 보면서 자기가 대통령 출마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자들한테 그 돌았거든. 그래서 왜 돌았냐 보니까 그 김건희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의 사례를 열심히 막 찾아보고 여기저기 뭐 자료 조사도 해보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그랬다는 거야. 김건희가 지가 대통령인지 알았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 크게 가졌구만. 그것도 이제 심지어는 윤석열이 남편이 끌려가고 말고 그것과 상관없이 결국은 남편이 윤석열도 도구였던 거야. 남편은 거들 뿐. 그러니까 남편은 거들 뿐. 아무튼 요 내용이 나오자마자 대통령실이 곧바로 약간 발작 상태로 넘어갔는데 대통령실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로 이렇게 해명하는 꼴만 보더라도 그런 팩트다. 팩트다. 가만히 있으면 팩트가. 그치.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건데 이건 확실한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 팩트다. 팩트구나. 걸릴 게 걸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명태균한테 저렇게 제안을 했는데 김건희가 다른 사람한테는 제안 안 했을까. 그러니까 명태균과 같은 사람들이 국정원에 이미 꽂아 넣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에 무게를 두고 난 이거 좀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들거든. 그 예전에 최재형 목사님이 김건희 여사 이렇게 예방했을 때 그 디올백 주러 갔을 때 김건희 여사가 전화로 금융위원 이렇게 청탁 받았다는 거를 최재형 목사가 증언했거든. 그래서 정부의 위원회가 몇 개고 산하기관이 몇 개고 진짜 우리가 모르는 산하기관장도 많거든. 뭐 문화예술 뭐 진흥 뭐 이런 것도 있고 NS 홈쇼핑 맞지. NS 그런 것도 있고 진짜 많아. 거기에 김건희가 얼마나 많이 개입했을까라는 의심도 들어. 그 대통령이 하나하나 다 못 챙기거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 대통령의 의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다 챙기거든. 김건희는 대통령의 의중이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안 했을 거야. 나의 의중이다. 나의 의중이다. 여기는 이 사람으로 해라. 그랬을 수도 있다. 내가 봤을 때 윤석열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을 것 같아. 뭐라고? 내 아내의 의중이다. 아니 그 얘기했잖아. 그 저기 뭐야 계엄 할 때도 아내 얘기 거론했다며. 아내? 뭐? 아내. 김건희한테 미안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나 김건희 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나 아무튼 그런 얘기했다며.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이제 김건희에게 잠식되는 윤석열. 사실상 뭐 대통령도 김건희라고 하는 건 본인 스스로도 자각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지. 그 얼마나 우리 국가에 대한민국에 위원회나 산하 기관이 많냐면 정병국 의원 알지? 알지. 5선인가 4선까지 했어. 그 저기 연천인가 국회의원을 했었지.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가 있거든. 연봉 이거 2억이래. 2억 후반 3억까지 된대. 근데 여기가 있는데 여기 본사가 어디냐면 전라남도 나주야.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서 조용히 꿀 빨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아무도 여기 가 있는지 몰라. 근데 이런 데가 얼마나 많겠어. 그치. 과연 이런데 김건희 이런 위원회 같은데 김건희가 개입을 안 했을까? 기관의 상임감사. 상임감사는 사실 사람들 관심도 없어. 그치. 한국장학재단의 상임감사 이런 거. 누가 관심 있어. 관심 없지. 근데 그거 연봉이 3억 넘어. 이런데 많이 개입했을 수도 있다. 그치, 3억 초 중반까지 상여금 다 받고 때려 넣으면은 잘 몰라요 사실은. 아무튼 그 꿀단지 가지고 있는 거 참
얼마나 많이 나눠줬겠어. 근데 보면은 다른 위원회도 위원회지만 사실 국정원은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 심각하지. 아니 특히나 김건희가 굉장히 국정원 인사권에 대해서 손쉽게 본인이 휘두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명태균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조국 전 의원이지, 그 조국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했던 당시에 그때 이제 함께했던 그 김상민 검사, 그 김상민 전 검사한테 고생했다고 이제 그 창원 의창에 그 김영선 밀어내고 그치. 김상민 안 치려고 김건희가 했던 거잖아. 근데 이게 한동훈한테 막히니까 결과적으로 공천을 못 받아. 근데 그런 김상민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정원 법률특보라고 해가지고 좋은 데 갔지. 근데 아니, 심지어 이것도 없는 자리였다더만. 없는 자리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넣어 놓은 거래. 그냥 이게 누구의 영향이겠는가. 당연히 김건희. 그러니까 결국 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이 국정원의 핵심 어떤 정보 자산까지도 이 김건희의 놀이터 수준으로 놀아놨다. 야, 난 이거 너무 심각하다고 보거든. 이게 특히나 국정원 같은 경우는 안보, 경제, 뭐 기술 전쟁에 있어가지고 가장 최일선의 그 중추기관 아니야. 그 중추기관의 인사권까지도 휘둘렀다. 그 국정원 조직을 사조직화했다. 와, 너무 충격이다. 대놓고 해먹는 거야. 그래서 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번에 이 흐름들로 보건대 그 내란 당일도 그렇지만 그 전날에도 그렇고 조태훈 국정원장이 김건희랑 문자를 나눴다잖아. 나는 이 일련의 흐름들로 봤을 때 이 문자 괜히 주고받은 게 아니다. 국정원 조직을 김건희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합리적인 난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니까 이게 너무 무서워. 아니 여사한테 문자할 일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는 할 수 있다고 봐. 음. 그 정보기관의 수장이니까. 근데 여사한테 문자할 일 뭐가 있냐고. 그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조태훈 국정원장이 예를 들면은 뭐 그 윤석열한테 보고를 예를 들어 했는데 그 윤석열이 그거 저기 이거는 아내한테 좀 물어봐. 아내한테 아내한테 물어봐. 일단 거기 한번 갔다 거쳐와. 거쳐와 해가지고 문자 남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유, 들어. 진짜. 진짜. 지금 참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인데 이게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나라 꼴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코미디로 들어갔다 생각이 드네. 자, 아무튼 이건 그렇고 다음 내용 또 이건 좀 심각한 또 이야기 중 또 하나인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구체적인 암살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좀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문자 제보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잖아. 근데 이게 정말 그 심각하게 암살 계획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현재 진행형 상태라는 걸 인지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HID의 스탠딩 오더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이제 명령권자한테 지시를 이제 받게 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계속 유효하게 작동을 한다는 건데 그걸로 이제 우리가 이를테면 그 명령권자한테 명령을 이제 받았는데 명령권자는 심지어 그걸 잊어버렸어. 내가 명령을 내렸는지 아닌지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더라도 스탠딩 오더는 그대로 작동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무시무시하다라는 거잖아. 그 일례로 이게 취소 명령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대로 실행했던 게 그 김정은이 그 김정남 그 암살 명령을 내렸던 게 이게 몇 년을 넘겨서야 이제 그게 작동해가지고 실제로 살해가 됐던 거고 암살이 됐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지금 내부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거에 관련돼서 내가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참 민주주의가 위기다. 이게 원래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 그 도란프가 좀 이상한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 그치. 관세 가지고 뭐 동맹국을 쥐어패고 있고 푸틴 보고는 뭐 좋은 프렌드 막 이러고 있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극우 정당들이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지. 맞지. 독일에서는 뭐 나치 구호 같은 거를 차용해가지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그 정당 소속의 인사가 있는 당이 뭐 제3당이었나 2당까지 올라가고 이탈리아에서는 작년에 극우 정당이 득세를 하고 총리까지 극우 총리로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세계 정치학자들은 한국이 그 민주주의 역사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치.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 위기의 민주주의, 태풍이 불고 정말 해일이 치고 있는 민주주의 세계에서 한국만이 어두운 밤에서 불빛을 비추는 등대 같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게 내란 사건 이후에 완전히 그냥 끝난 것 같아. 그 윤석열의 정말 미치광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서 한국조차 이 여당
보수 정당이라는 것도 좀 극우화가 음. 되어 있는 측면이 없잖아 있고 민주주의가 안전하지. 이 원래 대부분의 서양에 있는 정치에는 제3당, 제3의 극우 정당이 득세를 해서 정치판이 어지러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양당제에서 한쪽 편이 극우화돼 가지고 정치가 무너지는 경우는 대한민국 최초거든. 그니까. 이거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준이 떨어졌나. 원래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그 유일한 선도국가, 그 마치 그 뭐라고 해야 하나, 그 막루 같은 국가에서 정말 그들보다 못한 국가가 되었다. 근데 그러니까 국민들과 그 지지자들, 원래 지지자들 수준이 그 정당의 수준이야. 그 정당의 수준이 처참해지니까 그 지지자들도 뭐 야당 대표를 어떻게 하겠다느니 그런 걸들을 뭐 인터넷에서 싸지르고 뭐 암살 계획도 막 나오고 이러는 건데 그치. 굉장히 위기인 시대다. 맞아. 지금 이제 당내에서 또 걱정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 이전에 지난해 초였지 이재명 대표가 그 테러를 당했어요. 그 당시에 그 테러범의 집과 사무실을 가보니까 실제로 그 테러를 하기 위한 그 계획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칼을 찌르는 것을 이제 수개월간 연습했던 어떤 벽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담겨져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연습을 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던 그 테러범 역시도 사실상 이 테러를 부추겼던 그 배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고, 근데 그 배우에 대한 의혹들이 있었지만 정작 수사가 굉장히 미진했던 문제들까지도 같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 배우 역시도 결국 어떤 스탠딩 오더의 하나의 그 흐름 안에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스탠딩 오더 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겠냐, 여러 사람일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 특히나 이제 또 정보사에 보면은 그 HID 현직 말고 오비들 있잖아. 그러니까 전직 멤버들이 약 한 33명인가 34명인가가 그 당시 이제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들 중에 3명은 명령을 어떤 걸 받았는지가 나왔잖아, 사실은. 그 선관위 이제 직원들 뭐 이렇게 뭐 체포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부여받았는데, 나머지 30명이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가 아직 나오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이 그 30명 중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 이제 청주나 이제 사드 이쪽에 뭐 테러를 가하는 거에 대한 명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그 북한에서 테러를 가한 것처럼 꾸미는 그 구체적인 명령 하달도 있었다. 뭐 이런 의혹도 제기되었던 부분도 있었고, 게다가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내상원의 내상원의 내란 수첩이지. 내란 수첩 안에서도 보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그 정치권에 상당히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살해 계획까지도 담겨져 있었던 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했을 때 스탠딩 오더의 형태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매우 농하다라는 것이 나는 꽤나 좀 우리가 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이런 복수의 제보를 받았고, 심지어 이게 군 관계자, 모 군 관계자로부터 이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까지 거론되는 걸 봐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게 사실 계엄이 터지기 전 단계만 보더라도 이 계엄 이게 아주 그 내밀한 그 정보 이 네트워크 안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다, 뭐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그 누가 믿었어? 그렇지. 심지어 민주당 안에서도 아무도 거의 안 믿었단 말이야. 결국 내란이 현실화됐던 것들. 그래서 이제 국민적으로도 우려하는 부분들은 야, 이것도 실행의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사실 굉장히 상식이 통하는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에이 설마 그러겠어 하는데, 설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정말 소름 돋게 만드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좀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싶은데, 뭐 당 안에서도 보면 이제 지도부 차원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좀 외부 활동에 대한 것들을 너무 넓혀가는 것이 지금 시기에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또 심지어 이제 광화문 현장에도 이제 안 가는 걸로 이제 결국 결론이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그치. 하잖아. 왜냐면 실제로 중대한 테러 위협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에 대한 영역을 이제 우려하는 대로 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그 정도로 지금 신변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특히나 이런 구체적인 뭐 스탠딩 오더를 통해서 뭐 지난 뭐 전직 오비 이 HID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들 저 극우 지지층에서 어떤 식의 테러 위협 행위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는 민주당 차원에서도 조심하는 거는 충분히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근데 진짜 이 21세기 민주주의 법치 사회에서 우리가 테러 위협에 대한 거를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렇지. 나 너무 참담하고 암울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디까지 이 비상식의 나라 끝까지 떨어지나. 일단 빨리 이제 탄핵을 해야 됩니다. 파면 조치 끝내고 내란 종식 해야지. 다음 주에는 탄핵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무조건 된다고 네. 봅니다.
자, 아무튼 다음 내용 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내용은 다음 견인할 거. 자, 헌재에서 8건의 이제 탄핵 심판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 지금 뭐 윤석열 측에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비상계엄 정당성이 증명된 것이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이거 켜진 거? 꺼야지. 켜놓고 있어 계속. 초반에 켜놓으려고. 근데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 난 진짜 이거 견인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지금. 아니 내가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야당이잖아. 그리고 그 민주당이 법에 없는 걸 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정당하게 법의 절차를 밟아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게 탄핵안이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겪었잖아. 근데 그 당시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조차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위를 해야 되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가만히 냅둬요? 탄핵시켜야지. 그러니까. 책임을 물어야지. 그래서 이상민을 탄핵시켰는데 그게 물론 뭐 인용이 안 돼서 이상민이 복귀한 거는 뭐 헌재가 정치적인 판결을 해서 정치적 판단을 통해서 복귀시킨 거는 아쉽다고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우리 정치가 뭘 도대체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나는 좀 너무 과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야당의 권한이라는 게 얼마 없거든. 뭐 탄핵안도 있고 예산 심의 의결권도 있고 한데 이게 결국에는 대통령이 가진 권한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어. 그렇지. 아니 당장의 대통령제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해서 굉장히 막강한데 미국만 봐도 그렇지 않거든. 지금 막 미국 봐봐. 그 예산안 통과 안 시켜준다. 그러면 뭐 셧다운제다. 공무원들 임금 못 준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도 없어. 준예산을 뭐 동원해가지고 그런 사태까지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제. 그럴 만큼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데 그렇지. 야당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조차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책임 정치는 누가 하나? 나 그렇게 묻고 싶어. 그래. 그럼 뭐 야당이야. 니들이 잘 하던지. 그래. 또 어이가 없는 게 본인들이 잘 하지도 못해 놓고서 심지어 지금 자금의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헌재의 판단을 가지고서 하는 그 해석들의 영역도 보면은 좀 과도한 확대 해석의 흐름들이 보인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난 근데 이런 확대 해석에 대한 거 어떤 프레임을 만드는 건 난 저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헛소리를 굉장히 뻔뻔스럽게 하니까 저들 지지층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그럴싸한데? 라는 그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그 계엄의 정당성을 헌재에서도 이게 정당하다라는 것을 이 기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굉장히 많은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그걸 지금 이 언론 기자들이라든가 또는 평론가들이라든가 이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냐면 지금 저렇게 계속 희망 회로를 지지자들한테 돌리게 만들어서 나중에 결국 이 파면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지지자들의 분노와 결집을 더 크게 불러일으켜서 조기 대선에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성이 있는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걸 위해서 지금 밑밥을 까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그걸 계속 지원 사격하고 있잖아. 애초부터 뭐 무리한 시도였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헌재가 이걸 단호하게 기각을 해서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 한술 더 떠서 보수지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얘기를 해. 나 그래서 도대체 어떤 야권을 얘기하나 나 들어가서 봤어.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지? 혹시 설마 우리 공화당 이런 데 아니야? 민주당 뭐 관계자 이런 얘기 나오면 나 진짜 그 누군지 밝혀낸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새미래 민주당 거기 그 원내정당도 아니야 지금. 그래 아니야. 그러니까 어쩌면 이낙연의 사당화된 집단이다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곳인데 새민주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 민주당이 함부로 휘두른 칼날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의 계엄의 정당성을 오히려 인정해주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들을 지금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내란의 힘 이중대다 이런 지금 비판도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뭐 어쨌든 내부에서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야권에서 흔들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부터 창당하면서부터 저런 기조를 유지해 왔던 곳이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 찍기 싫다고 해서 윤석열 찍자고 했던 그 집단도 거기 들어갔었잖아. 아니 고작 탄핵 뭐 집행기관에 대한 인사들을 탄핵했다고 해서 내란까지 한 사람 대통령은 뭐라고 실질 것이며. 그러니까. 아니 이 탄핵을 하는 도중에는 직무가 정지되잖아. 직무가 정지된다고 해서 해당 부서가 마비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거든. 아니 대한민국 공직 시스템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애초부터 책임질 일을 하지 않았으면은 책임질 일도 없었다라고 맞아. 이야기하고 싶고 정황상은 사실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맞잖아. 근데 그들로 인해서 정지된 것이 야당 탓이다. 나 이거 좀 과하다고 봐. 맞아. 야당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뿐이지. 그치. 나는 그리고 지금 쟤네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제 국민들이 이번에 이 헌재의 판결문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에 대한 것들을 안 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헛소리를 좀 하고 있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 의견이 뭐야? 헌법 수호 목적에 따라서 이게 진행된 것이다. 그래서 뭐 탄핵소추권 남발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너무 명확하게 그 판결문에다가 못을 박아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어진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했다라고는 표현을 할 수는 있지. 왜냐면 그 이전에 비해서는 많은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하면 수치적으로는, 그러나 그런 비판이 있다라고 할지언정 사실 이걸 행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영훈이 너도 얘기했지만 명분이라든가 또는 법적 절차의 어떤 하자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잖아. 너무나 명확한 그 탄핵의 필요성과 명분이 있었고 국민적 여론도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매우 충분하게 모여 있었던 상태였고, 그리고 법적 절차 매우 적법하게 이뤄졌고, 뭘 어쩌라는 건데. 그러니까 야당의 역할을 했고 자기가 뭘 해왔는지 자기가 뭘 했는지 회광반조했으면 좋겠어. 자기 내면을 좀 돌아보고 그치. 지가 한 거를 좀 돌아봐라. 아니 도대체가 이 정권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내가 뭐 자꾸 이상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뭐 다른 사람 다 똑같아.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책임 안 지려고 하는 모습. 그럼 책임을 누가 지냐? 그래, 책임은 누가 지냐. 그리고 또 하나 참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는 막 멘탈이 깨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황당한 소리들은, 아니 그 결국은 이 야당 측에서의 탄핵 적법한 절차에 의한 그 과정들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결국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아니 적법 절차를 따른 것에 대해서 불법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냐고. 재밌는 사람들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지니까.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지금 이러한 그 헌재에서의 기각 사유, 판결문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추정컨대 사실 저들이 그렇게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만큼 이 헌재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매우 100% 나는 확신을 하고, 그리고 나는 오히려 그 판결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윤석열 파면 선고에도 만장일치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오히려 들더라고.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이거 하나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좀 디테일하게 보면 이번에 그 탄핵 8인에 대한 그 기각 사유 내용들을 보면 이창수 등 검사 3인의 경우에는 김건희에 대해서 혐의 없음이 확실하다라고 볼 수 없다. 추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의문이 든다. 헌재도 명확하게 이걸 달아놨는데 이거에 대한 판단은 본인들은 아예 그냥 밀어두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헌재를 인정하면 이것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 헌재 이야기는 그거잖아. 사실상 그 특혜를 받은 건 사실이었고, 약간 우리 표현으로 말하자면 소 잡는데 닭 잡는 칼을 썼다 그거잖아. 김건희에게 너무 뭐 혜택을 베풀었자, 그거는 너무 명확한 거니까. 그치. 이거는 사실 특검으로 밝혀야 돼. 특검의 원래 취지가 이런 걸 밝히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최재 같은 경우도 또 보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위법사항에 대한 거를 헌재에서 이것도 확인해야 될 그 내용들, 위법성을 좀 충분히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어. 그리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이 내란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헌재 그 파면 심리와 이 다른 이제 탄핵을 받고 있는 그 8인에 대한 그 탄핵에 대한 내용들이 서로 다른 내용들이란 말이야. 명확하게 갈려져 있는 부분. 예를 들면 검사들 같은 경우는 그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 이런 문제들인 거고,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걸 걸고 넘어지는 거잖아. 근데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그 내란 행위에 대한 부분들, 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다른 영역에서의 이야기들을 같은 걸로 묶어서 쟤네들도 탄핵 기각했으니까 우리 대통령님도 탄핵 기각시켜줘야 되더라 하는 것도 너무 억지스럽다는 생각도 드는 거지.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에 있어가지고 그 요건에 일단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한 게 너무나 명확하잖아.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어떤 이 사건들이 있을 때 해당되는 거라고 하는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 정도의 요건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87년에 이제 헌법 개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던 게 결국은 뭐야?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식하자.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게 하자. 그런 것인데 이 정신으로 개정되고 꾸려졌던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바탕의 정신을 무시해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난 진짜 너무 황당한 일이라고. 뭐 결국에는 다음 주가 되면은 이 극우라는 사람들이 그 있잖아.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갑자기 기운이 차려지는 경우가 있어. 그런 단계다. 어차피 그치. 윤석열은 끝이다라고 말하고 싶고, 아니 자꾸 그 구구 유튜브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내란은 왜 뺐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니 그것 말고도 위법적인 행위가 굉장히 많고, 그치. 내란이라는 것은 아니 강도짓을 하러 들어갔는데 다른 혐의점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강도가 약간 주춤하다가 옆에 있는 거울을 깨먹었어. 그거는 뭐 사실 형사법적으로도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 거기서 논의하면 되는 거고, 충분히 헌재에서는 명확한 사안들만 다뤄도 탄핵 사유다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하는 거지. 그렇지. 전환길이 왜 국회 토론회 하나 나와가지고 얘기한다라는 이 내란과 외환 행위로서 이 결국은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내란 외환 행위가 없었으니까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 말고는 탄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이고. 아니 박근혜 때 뭐 내란 외환 행위에서 탄핵된 거 아니거잖아. 아니, 그 명확한 위헌적 헌법 위반 행위,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에 가능한 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들 집단에서는 오만 가지로 이제 법도 모르면서, 심지어 그 탄핵의 중대한 어떤 사유와 요건들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이거를 퍼뜨리고 있는 것도 보면,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맹신할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발언의 주제는 그럴 수도 있겠지. 정말 이게 생각이 좀 상식적인 선을 넘어선 사람이라고 하면. 근데 그걸 듣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도 얼마 안 남았다. 문제라고 봐. 열심히들 하세요. 그래. 뭐 어쨌든 그래봤자 헌법재판소가 존재의 의의를 뒤집지 못한다. 어차피 파면은 이루어진다. 된다. 하지만 짜증나는 건 짜증나는 거 어쩔 수가 없어.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 충분히 견인했고, 다음 또 같은 시간 금요일 오후 8시에 또 견인하러 시동 걸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민원인분들 감사드리고요.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가게 가야지. 금요일 오후 8시 진실을 찾는 우리의 길 가로막는 국민의힘 극우 기레기의 가짜 뉴스들 무찌르러 언제 어디든 견인하러 달려가네. 깨끗한 민주주의 길을 꿈꾸며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상식적인 시대의 우리들, 진실과 정의로 모든 걸 견인해 우리의 민주주의에 다시 설 수 있게 함께 외쳐 견인지어. 정의로 모든 걸 견인해 우리의 민주주의에 다시 설 수 있게 함께 외쳐 견인지어. 함께 외쳐 견인지어. 함께